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슬슬 장외에서도 내용이 났지만 내부에서도 벌써 이제 탄핵에 누가 찬성을 했니 반대했니를 두고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친윤계 일부나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야 탄핵 소추안에 찬성했던 놈은 절대로 대선 나오면 안 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아니 그런데 지난 주말에 그 대다수 언론이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 탄핵 반대 투쟁을 했던 당 지도부가 먼저 사퇴하지 않겠냐? 네. 다 이 기사 썼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의 강을 건너서 뭔가 그 대선 준비 쪽으로 돌아서지 않겠냐? 그런 추측. 대부분 이렇게 추측을 한 거야. 그렇죠. 그 사이에 주말이 지나고 까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왜 사퇴해? 유임을 해버리네요. 이러더니 네.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오히려 대선 때까지 현 지도부로 간다고 추인을 해버렸어요. 네. 추인을. 야. 그런데 그 의원총회 자리에서 네. 탄핵 찬성한 의원들을 갖다가 제명하거나 징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경태, 김상울 오히려 적발하자고 유분수지.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한 거예요. 그런데 탄핵 찬성한 의원이 좀 많거든. 네. 그러니까 오늘 김재섭 의원이 원래 말 그렇게 하는 친구 아니거든. 예. 그 굉장히 나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내 점잖은 거 잘 안다고. 근데 이 친구 입에서 뭐냐 하면은 징계해야 될 사람들은 그때 그 윤석열 지키고자 했던 맞아요. 중진 네. 지도부다. 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도려내야 할 고름이라 그랬어. 맞아, 고름이라. 심지어는 고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것도 참다가 폭발한 거거든. 그러니까요. 자기도 네. 탄핵 찬성했으니까 나를 징계하겠다는 소린가? 이러니까 그냥 치받아 버렸어요. 네. 난리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황우여 선대위원장을 임명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인선이나 이래 보니까 윤석열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더 강화가 돼 버린 거야 이게.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네. 윤석열의 사저 정치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난 개연성이 더 높아졌다고 봐요. 네. 저는 한국 보수의 네. 굉장히 위기라고 보는 징후 중에 하나가 일단 국힘이 아직 내란과 관련해서 네. 윤석열이 탄핵이 됐잖아요. 네.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를 안 합니다. 아예 공식적인 메시지로 사과 메시지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지도부가 그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윤석열, 내란 어떤 입장이냐 이걸 아마 질문을 받을 텐데 네. 계속 받겠죠. 계속 받을 거예요. 네.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할 건지가 제가 봤을 때 당 차원에서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 보수의 위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국힘이 저 모양이면은 네. 그래도 예전에는 그 자기들이 자칭 보수의 이데올로그다 해가지고 조선일보라도 네. 뭔가 좀 이끌어가려는 뭔가 이런 노력이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조선일보 지면을 보면서 야 여기가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전한길 인터뷰를 맞아. 한 면을 실었더라고요. 야, 한 면을 털었더라, 진짜. 전한길이 네. 어떤 인물입니까? 네. 근데 그 전한길을 한 면을 털어가지고 입장을 쫙 싣는 걸 보고 여기가 더 문제다. 한국 보수는 이제 회복 불능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예. 그 누구도 큰 이끌 문제. 수 없는 상태가 맞아요.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우선 방향 감각이 사라지면서 사실은 갈 데도 없어요. 이제 한 발은 윤석열한테 빠뜨렸더라도 나머지 한 발은 자유로웠어야 된다. 네. 근데 두 발을 다 담궈버려 가지고 네. 이게 빠져나오기가 아니 쉽지가 않은 침내했어요. 거야. 침내 다 들어갔어. 어. 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침내했어. 침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태세 전환이 우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난 지난 주말에 막 놀랬다 그랬거든. 네. 나는 윤석열을 지킨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태세 그래서 전환이 태세 전환이 이렇게 빨라 그랬는데 웬걸 관저에서 제일 관저- 먼저 갔다 온 관저에 가서 한 시간을 차담회를 한 시간을 했잖아요. 차담을.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괜히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나 이렇게 보니까 이 완전히 방향 감각 자체가 사라졌구나. 가지고 또 부르면 가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보면 변한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어요. 부르면 가다 보니까 일설에는 혹시 나경원 의원을 혹시나 네. 또 이제 그 대표 대행으로 앉혀가지고 뭔가 자기가 상황 정치 아.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불거질 정도로 일부에서는 네.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나경원 의원이 내란 발생 이후에 보인 과정을 보면은 완전 그냥
관저 쪽에 있는 찰싹 붙었죠. 윤석열, 네. 김건희랑 거의 뭐 음. 동일체 형식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저렇게 함으로써 얻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반사 이익 이런 거를 아무래도 정치인이면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묘하게 아까 김종대 전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탄핵이 된 그 즈음에 네. 나경원 의원을 관저로 불러가지고 차담을 했다? 이거는 뭔가가 있다 둘 네. 사이에. 아. 네, 저는 상당히 그 당권이 됐든 아니, 뭐가 됐든 이 지점에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는 여하간 지금 네. 우리가 공사로 다 이제 알고 있는 게 국민의힘 여권 대선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윤석열과 코드가 가장 일치하는 사람은 김문수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지도부 빼고 나경원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된다면 네. 이번 주 조사부터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만약에 대선 후보군에 등장을 한다. 윤석열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자기 포장을 한다. 이러면 대선 후보 안 되리란 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직까지는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김문수가 갤럽 조사에서 19%로 네. 그렇죠. 1위가 네. 나왔고 그 뒤로 이제 저 홍준표 네. 여기 보니까 한 16%인가 그래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저 오세훈 이렇게 이제 이 순서대로 나가는데 그런데 보니까 정확하게 그 득표율 순서가 친윤 서열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유승민 의원 4%, 네. 안철수 거의 간신히 10%대.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 그룹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기 비윤이나 이런 어떤 그 반윤은 저 끝에서 1, 2등 하고 있고 네. 여전히 김문수 그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순서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알던 친윤 서열 그대로예요. 그래가지고 변화의 가능성이 원천봉쇄돼 있어. 아니, 이제는 이 저기 윤석열 또 김문수 이런 사람들의 정치가 아니라 당원들이 만드는 그 네. 당심 자체가 이거 변화 불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룰대로 한 여론조사예요. 네. 그러니까 당원 네. 50%, 여론 50%. 외부 네. 지난번 대선 때 같은. 그 룰대로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한동훈도 저 4등인가 그래요. 네. 저 오세훈에 밀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13%인가 4%인가 어. 요 정도니까 이제는 이건 보면은 완전히 그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변화가 되려면은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등이 뭉쳐야 돼. 그렇게 할 리도 없지만 네. 사실은 그래야 이게 좀 판이 짜진다. 아니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도 전혀 학습 효과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없었다니까. 네. 아니, 저는 보궐선거를 떠나서요. 지금 헌법재판관 8대 0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국힘 주자들은 물론이고 국힘 사이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무슨 4대 4니 무슨 네. 그런 얘기 자체가 정확하게 민심을 여론을 못 읽고 있다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그러니까요.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조기 대선 들어가게 돼서 네. 이제 국민들 앞에 내란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내란에 찬성한 정당이고 그 내란이 벌어지는 윤석열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국힘의 어떤 대선 주자급 인사들도 내란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될까요? 대선에?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지지자들 심어주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도 굉장히 좀 상실감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정확하게 이제 탄핵 이후에 나온 조사는 아니긴 하지만은 그 갤럽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 장래 대통령 후보 선호를 묻는 질문을 했더니 대구 경북 사람들 중에 44%가 응답 유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38%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게다가 자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통령이 탄핵되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지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믿고 따랐는데 그 결과가 7대1도 아니고 6대2도 아니고 8대0이기 때문에 그 충격파를 가지고는 조기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런데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 한 80년대 말에 그 정권이 호남 고립화 정책을 폈습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당시 민주당 총재는 영원히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제 호남이 네. 고립화가 되고 그랬는데 이때
호남의 그 시민들이 저기 어떤 걸 했냐면은 이 호남의 지역색을 드러내는 역풍을 우리가 맞이했다. 87년에. 이때부터 저기 모든 그 외지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네. 엄청난 절제력을 발휘합니다. 집단지성으로? 집단지성으로. 심지어는 그 뒤에 92년 대선 때 보면은 호남의 투표율이 높으면은 다른 지역이 자극받는다고 전부 오후 3시 이후로 투표하라고 마을마다 기별을 다 돌려가지고 진짜로 호남이 아무도 투표를 안 하는 거야 대선때. 이 사례는 이제 호남 한정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아 이게 우프다 좀 이게. 그렇지.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말이에요. 예비역 장성들이 5.18 묘역에 갔어요. 네. 이번에 군이 내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너무 죄송하다. 5.18 영령들에게 가서 사죄하자. 이래가지고 5.18 재단한테 연락을 하고 광주로 출발을 하는데 광주에서 황급히 연락이 왔어. 거기에 그 예비역 장군들이 쓴 그 보도 자료에 이순신 장군의 양무 호남, 호남이 없으면 뭐 네, 조선이 네. 없다고. 네. 그걸 구호르는 거를 지워달라는 거야. 양모 호남을 지워달라. 지워달라. 왜냐? 네. 예비역 장성들은 전국의 여론을 대표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특정 지역을 그 입에서 우리 호남을 지칭하는 그 보도자료에 짧은 문구가 들어간 것이 우리로서는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그러니까 사실 한강 작가가 그랬잖아. 보편주의 가치에 충실한 것이 탄핵 선거라. 그러니까 네. 우리를 지역이나 특정한 피해자로 보지 말아달고 광주를 보편적 정신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진화하는데 40년 걸렸어. 40년. 그렇네. 네.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이 하는 거는 네. 뭐냐면은 옛날에 호남으로 되돌아간 87년 이전의 지역 감정. 이걸로 되돌아가는 고립주의 정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은 보편주의를 외치는데 영남은 지역주의를 외쳐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 아렌트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유대 민족에 대한 범죄가 아니고 전 인류에 대한 범죄다. 맞습니다. 네. 이게 보편주의야. 네, 그렇죠. 그리로 이거 가니까 노벨상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이런 정신에서 나온 거야. 그렇죠. 위대한 정신이 위대한 문학을 낳은 네. 거라. 네. 그래가지고 한쪽은 이렇게 확장돼 오는 역사였는데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린 영남이 이제 자기의 옛날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그렇죠. 보는 거예요. 네. 내가 뭔가 옛날의 사회적 계급, 지위, 기득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의식으로 갔더니 고립주의가 돼버려. 이건 큰일 난 거야. 이거는 저 지역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나 바람직스럽지가 않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란 자는 자기 혼자만 어떻게든 간에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파면을 당한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네. 1분만 보고 자꾸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렇게 독려를 했냐.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을 곁을 지키겠다. 그 여러분에 한정된 국한된 지지자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윤석열 지지자만 대상으로 낸 메시지라고 보고요.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찬찬히 봤어요. 왜냐하면 승복 메시지가 여전히 혹시나 숨어 있을까?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찬찬히 봤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변호인단을 언급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 국민 변호인단을 언급을 하면서 2월 13일 저녁에 네.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국민 변호인단이 뭐 하는 단체냐면 석동현 변호사 있죠. 네. 석동현 변호사가 2월 13일 출범을 했는데 그 청계광장에서 이제 행사를 네. 했거든요. 네. 그때 뭘 주도를 하려고 했냐면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 네. 그래서 오늘 경향신문이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짚었던데 네. 저는 이거 경향신문처럼 자세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홈페이지 가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보면 계몽령, 그 게시판 이름 있잖아요. 네. 계몽령, 국회 폐악질, 네. 종북 주사파, 친중 반국가 세력, 미치겠다. 부정선거 이런 게시판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윤석열이 첫 메시지로 이렇게 낸 거잖아요. 네. 이거는 승복 1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로 보이는 것이고 게다가 이제 이런 분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포인트는 뭐냐?
지금 관저에서 파면된 지가 며칠이 되도록 도대체 누구 돈으로 맞아요. 먹고 누구 돈으로 자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혹시나 우리 세금을 이놈이 아직도 펑펑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런데 이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지금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질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온다고? 근데 또 아파트는 처음이어가지고 대통령이 아파트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 그래 되니까 어디도 지금 윤석열이 갈 데가 없어. 아니 살던 집에서 주민들이 지금 이거 그러면은 이제 맨날 경찰이 차벽치고 난리 칠 건데. 그렇죠. 네. 아 그 생지옥에서 우리 보고 살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가든 안 가든 민폐가 이만저만 아닌 이만이 거죠. 아니 이게 네. 지금 관저에 있으면은 국가적인 재산을 축내고 있는 건데 네. 또 사저로 가면은 또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또 이제 난리가 나고 오만 군데 그냥 민폐 덩어리입니다 지금 이게.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주거 공간으로 가야겠네 결국. 그러니까 경호가 제일 잘 되는데. 이게 가장 깔끔하죠, 솔직히. 예. 제가 나라에서 주는 네. 계속 먹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어차피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모두의 행복은 네. 네. 자발적으로 네. 자진해서 그쪽으로 갈 가는 거. 것도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앞에 가서 나 좀 재워달라고 그러면 다 재워줘. 아니 거긴 한번 가셨으니까 네. 다른 지역을 한번 가는 거. 청주교도소 가 청주교도소. 아니 그리고 본인이 이제 2022년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했는데 뭐 전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떻게 내보냈습니까? 청와대 개방 5월 10일 0시에 한다고 하루 먼저 나가라. 이래가지고 집 일찍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하루 먼저 청와대를 비웠고 네. 호텔에서 자고 그렇지.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네. 그러고 또 내려갔거든요. 네. 그랬던 분이라면 야, 네? 진짜로. 본인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런데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일부러 어디 강원도 백담사 옆에 어디 하나 잡은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네. 이씨 또 그 동네 가니까 개가 짖어가지고 오지 말라고 이제 또 개쉬 이래. 아 참 어딜 가기가 그냥 일본 가셔 일본. 일본이 일본이 지금 훌륭한 대통령. 일본 너무 좋은데 보내줄 것 같아서 우리가 공짜로 일본이 예, 수고하셨다고 보니까. 아니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나오는 데로 가면 안 되나? 거기서 실컷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식수도 거기서 나오는 물로 해서 그러니까. 지하수로. 개도 싫어한다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인 이제 강서구청장 그 패퇴하신 분이 또 나와서 문제가 된 선거에서 30억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대선은 조기에 치러지면서 4천억 넘는 돈 써야 된답니다,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돈? 아, 내 돈. 참 내 뭐 돈. 아이 내 돈. 아, 나 세금 많이 낸다고요. 다음번에 투자를 잘해. 어. 근데 이 돈은 어쩔 수 없어요. 민주주의 비용입니다. 민주주의 비용이고 이걸 써야 우리가 회복할 수 아니, 있어요. 물론 그렇죠. 네. 근데 그 돈을 그분한테 거두고 싶은 욕망이 지금 맞아요. 머리 그러니까. 끝까지 오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대신에 말씀드리고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 들어갔죠. 그러니까. 또 한남동으로 사저 옮긴다, 저기 관저 옮긴다고 해가지고 또 그렇죠. 어마어마한 네. 돈 들어갔죠. 이번에 또 대선 빨리 치러야 되지. 게다가 또 관저도 옮겨야 되고 또 집무실도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또 다음 정권에서 같은 데로 들어갑니까? 아니 지금 이 제일 비용이 또 될 고민이 거 아니야. 6월 3일 날 대선되면 6월 4일 날 취임이거든요. 바로 취임이에요. 네. 근데 용산으로 가야 돼? 아, 난 그 꼴은 못 봐. 저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대안이 예.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청와대를 그렇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세종으로 네. 가기도 어렵고 당장 거기를 임시라도 써야 되는데 네. 저는 매우 부적합한 공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문제. 저는 그 아까 관저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독수진 권한대행이 메시지라도 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관저에 있는 저 두 사람한테 아니 네. 그렇죠. 네. 나와라. 방 빼라. 네. 나와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어. 네. 근데 지금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용산의 그 집무실은 범죄 현장이거든요. 그렇죠. 현장 보존을 해야 된단 말이야. 저 그래서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내야 손 안 된다는 되게. 그대로 손안 예, 되고 예. 거기 다 수사해야 되니까 글로 들어갈 수는 없어. 범죄 현장으로 차기 대통령이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솔직히 지금 거기서 뭐 뭔가 무슨 불법 증축이다 이런 의혹들이 막 불거졌잖아요. 네. 스크린 뭐가 있네 없네. 맞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대로 조사해야 그걸 은폐하고 있는지, 네. 그걸 뭐 또 폐기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저는
저 관제 오래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절대로.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이제 계속 하나하나 증언들이 묻어두었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증언들이 이제 슬슬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가장 재밌었던 거는 의원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4월 10일 총선 저녁 당시 풍경. 윤석열과 아이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예, 중앙일보 네. 보도죠. 보니까 네. 아니 중앙일보가 오늘 아주 참 흥미있고 아주 저 그러니까, 유용한 네. 기사를 썼던데. 네. 예. 그러니까 그 방송사 출구 조사가 이제 저 다 조사가 끝나면 대략 5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투표 마감은 6시지만 네. 출구 조사는 1시간 일찍 끝나거든요. 집계를 위해서. 네. 그래야 6시 땡 하고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구 조사는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인 막바지지만 미리 나오는데 그렇죠. 네. 이걸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받은 거라고. 네. 그랬는데 뭐 야당이 200석? 그럴 리가 없어. 당장 막아! 방송 막. 아니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자체가 5분 전이야. 방송 시작 5분 전. 아니, 그러니까 이런 워딩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계엄적 사고 방식이 네. 머릿속에 아주 꽉 들어박혀 있는 사람이고 방송 막아? 어떻게 막죠 도대체 참모들이? 아마 그 얘기를 들은 참모들은 돌아버리 미친 새 정말 답답해서 죽을 지경했을 아니, 거예요. 자기 입도 못 막으면서 그렇죠. 방송을 어떻게 막아? 근데 이제 그 히틀러가 연합군이 그 베를린을 향해서 진격해 오는데 이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그러네. 아니 저기 뭐냐 우리 이렇게 된 거는 분명히 이 독일 국민들 속에서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벌어진 거야. 내 전략이 틀렸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닮았다. 네. 이래가지고 히틀러가 마지막으로 네. 참 기념비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네. 독일 국민이 이건 나를 배신한 거지 내 전략 전술이 틀릴 수 없는 건데 그러려면 독일 국민들한테 내가 엄하게 가르쳐주고 떠나겠어. 모든 어떤 항구, 도로, 발전소, 은행을 보이는 족족 다 파괴해. 이게 마지막 지시였거든. 소름 왜냐? 돋았다 그때. 감히 나한테 네.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이제는 적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이 명령이 이행이 이행이 안 안 된 됐습니다. 거군요. 네. 다행히도. 아니 우리도 다행히 12월 4일 날 그 계엄이 이행이 안 됐습니다. 너무 네. 흡사한데. 네, 너무 흡사하죠. 네. 그러니까요. 총선에서 이 결과를 못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여러 선거 결과 수차례 패배한 거를. 네.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제 국민이 국민으로 안 보이고 반국가 세울 걸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서 내란을 일으켰어. 네. 근데 그 내란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야. 결국은 또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았냐? 국민에 찾았다 그랬죠. 네. 선관위 부정선거에서 찾은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거를 내가 왜 이제, 졌냐? 그러니까 계엄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그리고 네. 선관위가 그런 식으로 저기 뭐 고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처단을 했다. 네.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집권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내가 임기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네. 상태에선 선거를 할 수 없다. 이 논리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이상하게 무솔리니나 히틀러나 이게 그 최후의 순간에는 다 비슷한 말을 하거든. 네. 전부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부의 적 때문에 내가 졌다. 이렇게 한동훈이 때문에 내가 졌다. 그러면은 지금 나의 과오를 인정할 수 없으니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그 기사 나오는 거 네. 보면은 네. 국민이나 언론이 자기한테 뭐 부정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비판을 하는 거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